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크는 한 4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 이 토크 질문방에 담아주시는 이야기들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영화 4편 보셨잖아요. 여기 앞에 오신 감독님들이 3분이시지 않습니까?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맨 마지막에 보신 영화는 김소영 감독님께서 오늘 자리에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사전에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고요. 나머지 3분은 오늘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내린 비라는 단편 연출한 송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녀의 속도를 연출한 한여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의 끝자락을 연출한 곽쌤입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감독님들께도 영화에 대한 질문도 드리겠지만 앞으로 어떤 영화 만드실지 너무 궁금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3분께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영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화 왜 하는 이 작품, 거죠? 이 이야기를 처음에 작품이요? 떠올리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이 걸까요? 작품을 떠올리게 된 계기가 원래 이 여고생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영화를 하기 전부터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인 거죠. 그때부터 그냥 막연하게 여고 시절의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러고 있다가 이제 한예종 이제 중고 워크샵을 준비를 하면서 근데 어떻게 풀지? 이게 문제였는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여고생 한 명이 걔한테 물려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이 걔에 물려 죽는 사건이랑 그 앞에 여고생들의 그런 질투와 그런 이야기들을 결합하면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기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영화 중에 동물이 등장하는 경우는 촬영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많았죠. 저기서 이제 액션이 있잖아요. 네, 걔들이 이렇게 짖는 장면을 저 한 컷, 이제 3초 한 컷을 얻으려면은 한 10분을 찍어야 돼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찍으시려던 건 전부 다 담긴 건가요? 아니면 예상과 다르게 이제 상황에 맞춰서 약간 변경된 부분도 있는 건가요? 변경된 게 그러니까 원래 찍으시려던 그런 콘티대로- 장면들은 전부 다 예, 네. 제가 좀 집착이 심해서 나올 때까지 확인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여쭤볼게요. 네, 저는 처음에 기획하게 된 계기는 일단 제가 실제로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컴퓨터 교실 되게 좋아했었고 타자 대회에도 6년 동안 매년 도전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꼴찌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그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되게 좋았고 그래서 영화를 이렇게 졸업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좀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을 그려보고 싶었고 그 안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속도에 대한 좀 그런 에세이 같은 걸 읽은 적이 있었어요. 조금 느려도 괜찮지 않나 이런 에세이를 봤었는데 그런 주제의식을 담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생각을 해서 저의 그 자전적인 이야기를 좀 바탕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타이핑 속도가 느렸다라는 게 아마 가장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혹시 다른 어떤 경험과 이 영화 속의 장면이 겹치는 일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주인공이 언니랑 나오는 에피소드들이 대부분 저도 언니가 있는데 거의 99.9%로 제가 똑같이 그려내서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저희 그 가정 환경이나 좀 바쁘신 엄마
안에서 제가 그 갈망, 엄마에 대한 갈망들, 그리움들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아요. 티격태격하는 부분들이 특히 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생동감 있는 이야기로 앞부분은 특히 다가왔던 것 같고 후반부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 그래서 갑자기 마법처럼 타이핑 속도가 빨라지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이 이야기가 마무리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거든요. 보면서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진하고 연결이 또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또 떠올리신 계기가 있을까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속도를 아이가 좀 깨닫기 위한 매개체를 생각을 하다가 사진이라는 게 이제 보통 저희가 순간적으로 찍는 거긴 하지만 좀 주변을 관찰하고 좀 구경을 많이 하고 다녀야지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도 그 속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천천히 걸어 다녀야지 아름다운 것들을 좀 더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좀 사진이라는 소재가 어울리지 않았나 해가지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네림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굉장히 SNS를 열심히 활발히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어느새 남자친구 SNS를 굉장히 검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 친구가 실수를 해서 이 친구의 실수가 나의 체면에 영향을 끼칠까봐 뭔가 전전긍긍하는 게 너무 옹졸하기도 하고 좀 스스로 웃기다고 생각해서 뭔가 이 처음에 상상도 저 혼자 시뮬레이션을 열심히 해본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이래가지고 이러면 어떡하지?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영화들이 다 어느 부분은 다 자전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성격이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사건이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영화 보면서 굉장히 특이한 전개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이제 그 뉴스가 나오는 걸 보는 광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제목이 어제 내린 비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산 때문에 벌어지는 작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어제 내린 비라고 하는 게 가는 상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초반에 왜 계란 후라이 하려고 하다가 벌어지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앞으로 겪게 될 험난한 것들에 대한 예고 전초전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하셨나요? 계란 후라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거 공계란이 나온 건데 그 계란 후라이 하나 잘못 나왔다고 프라이팬까지 버리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인데 그게 이 친구의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남자친구가 오줌을 쌌을 뿐인데 남자친구가 아예 인생에서 삭제하려고 하잖아요. 뭔가 그런 식의 조금 이 친구의 생각의 흐름이랄까 이런 걸 표현해줄 수 있는 에피소드로 골랐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 후반부에 가면은 왜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왜 SNS 남자친구분이 SNS 하시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게 이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또 한편으로는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지하철에서 그 기장분이 왜 오늘 너무 노을이 좋으니까 창밖을 한번 보시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또 어떻게 보면 SNS에서 굉장히 훈훈하게 많이 공유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좀 동시대적인 이야기다. 우리가 흔히 정말 겪을 법도 하고 한 번쯤은 어디 게시판에서 본 것 같기도 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나리오 쓰시면서 이 에피소드 구성을 하실 때 특히 참고하신 것들이 있을까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하철 기관사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하철 내에서 공모전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누가 승객에게 감동을 주는 멘트를 하나. 아무튼 그런 점들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쓰기는 했고요. 그 외에는
그 외에는 아마 동시대적인 영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지금 당장 내가 주변에서 귀엽거나 웃기거나 슬프거나 짠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좀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엔 그녀의 속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극중 선생님이 찍으신 사진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건 혹시 감독님께서 직접 찍으신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인지가 궁금했거든요. 아, 네. 그 영화 속에서 나온 사진들은 전부 제 친구 중에 이제 필름 카메라에 취미가 있는 친구의 사진이고, 그 친구의 사진을 제가 보고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영화에 쓰고 싶다고 그래서 부탁을 해서 영화의 소재로 썼습니다. 근데 이게 왜 속도라고 하면 토끼와 거북이 같은 일화들 쉽게 떠올린단 말이죠. 근데 이 속도라는 것과 사실 타자라는 것이 말씀하신 이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 이야기에서 속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후반부에 할머니 등장하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은 넣으신 것 같거든요. 이 속도, 감독님만의 속도를 찾아가기 위해서 혹시 노력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만의 속도요? 아, 저도 이제 영화를 이제 3년 전에 만들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도 제가 이거를 만들긴 했지만 저도 때로는 좀 조급해지기도 하고 사실 이게 계속 마음대로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 드는 생각은 이 속도라는 게 뭐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빨라서도 안 되지만 적당히 이제 자기의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게 제일 알맞지 않나. 좀 너그러운 마음이라던가 좀 여유 있는 태도라던가 이런 것들에 좀 요새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영화 주기적으로 다시 보실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화를 다시 보실 때 영화를 만드시면서 아마 주인공에게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것도 있으셨을 것 같고, 또 영화를 다시 보시면서 역으로 위로받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질문이 되게 새롭다. 그런 제가 많이 되게 질문이 많이 해봤는데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었어요. 저도 이제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그리긴 했지만 제가 그 순간순간마다 이제 지금 요새 나를 좀 되돌아보게 되고, 또 보면서도 제가 만들긴 했지만 이거를 보면서도 좀 천천히 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엔 여름의 끝자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촬영지가 지금 어디서 일단 찍으신 건지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촬영지는 제가 이걸 7년 전에 찍어가지고 잠시만요. 그 강화도 옆에 있는 교동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다리가 놓여진 직후에 촬영을 하게 된 곳이 이제 주요 배경지로 설정한 게 교동도라는 섬이고, 나머지 주연의 집이라든지 터널은 경북 영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사실은 인물도 많고 사건도 많고 사건도 굉장히 격정적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이야기에는 두 축의 사건이 있는데 한 축은 개를 중심으로 하는 사건이고 한 축은 이 세 명의 여자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시나리오 쓰시는 단계부터 이 두 사건을 어떻게 붙게 할 것인가, 사실 맨 처음에 이제 떠올리신 계기가 여자아이가 개에 물려 죽는다라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그 제한된 시간 안에 그 모든 이야기를 넣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게 제 사실 단점이거든요. 모든 영화를 시작할 때 하나의 주제, 하나의 로그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 가지고 만족을 못해요, 맨날. 그래가지고 두 개를 결합하면서 항상 이런 실수를 반복을 하는데, 그래도 이 작품은 그 실수 중에서는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영화예요. 실수한 것 치곤 잘 나왔다. 그게 굉장히 어렵죠, 사실. 근데 제가 그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예전에는 나는 왜 자꾸 시나리오 이렇게 못 쓸까 이랬었어요. 왜 자꾸 하나의 주제를 못 뽑아내나.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저를 좀 받아들이게 됐는데, 나는 그냥 일상적인 어떤
시기, 질투, 감정 안에서 비일상적인 거 충돌시킨 걸 그냥 좋아하는 사람인구나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 뭐 이제 3개, 4개가 되고 있네. 정신 차리고 2개까지 막 이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물이 굉장히 여러 명인 상황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한 명이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영화 보고 기억에 남았던 게 굉장히 감정적인 충돌이 격렬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말로 설명되진 않는 거예요. 다 서로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는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말은 하지 않고 상황이라든가 표정 같은 것으로만 이 영화는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연출하시기에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사실은 말로 다 설명을 해버리면 오히려 편할 수도 있고 특히나 영화 분량상 말로 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전달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저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 대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데 아 나는 왜 이렇게 대사를 많이 쓰지 했는데 말이 없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눈빛이나 감정 표현, 표정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영화 연출에 있어서. 그래서 이 전 작품은 초급 작품, 중급 작품, 고급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전문사 과정이 그때 초급을 찍을 때는 좀 제가 아팠던 때여가지고 그냥 가볍게 찍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3일 동안 18분짜리 영화를 막 찍었었거든요.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좀 미루던지 하지 왜 이랬을까. 이번에는 내가 16회차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것도 극단적이에요, 제가. 그렇죠. 네. 적당히 하면 되는데 네. 항상 극단적으로. 그래서 하루 3씬 이상 절대 안 찍는다. 20커트 안 넘어간다. 제한을 걸어가지고 나올 때까지 연기가. 그래서 집착해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표정으로 감정을 전달해야 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단편 영화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캐스팅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사이에서 최선을 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영화들 보면서 굉장히 좋았던 게 그런 제약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원래 딱 그 이야기에 맞는 딱 그런 포맷으로 이야기들이 만들어졌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끔씩은 이거 뭔가 길게 찍었다가 급하게 막 줄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들도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 이 4편의 영화들은 전부 다 딱 이야기에 맞게 그 구성이라든가 시간 같은 것들을 잘 안배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같이 계시지 않지만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의 김소연 감독님과 나눈 사전 문답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찍은 영화잖아요. 그래서 일본 촬영과 관련된 에피소드 같은 것이 있었는가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스크립터, 프로듀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 현지 스태프였기 때문에 일본의 촬영 방식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사전에 스토리보드를 그리지 않고 현장에서 배우의 움직임과 공간의 활용을 보고 유연하게 컷을 정하는 게 한국과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배우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것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보드라고 해서 사전에 이제 어떻게 카메라를 잡을 것인지, 인물이 얼마만한 크기로 들어가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같은 것들을 러프한 만화컷처럼 그리는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스토리보드를 쓰지 않고, 한국은 다 스토리보드 씁니다. 근데 일본은 스토리보드 쓰지 않고 현장에서 리허설을 하는 방식이고요.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배두나 씨가 일본에서 린다라는 영화 찍었을 때도 여쭤봤을 때 비슷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은 시간이 드는 것이지만 현장 리허설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촬영이 끝나는 것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서 지금 이 답변도 이어지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배우와의 소통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요. 각 파트에 한국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할 줄 아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전담으로 도와주는 통역이 있었고 그 친구도 영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저의 뉘앙스를 최대한 전달해 주려고 노력해서 소통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배우가 모두 소통하려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어는 큰 장벽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 보면 오히려 소통이 잘 안 되면서 생기는 유머러스한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런 게 현장에서도 비슷하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산울림 노래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를 제목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촌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계절감을 담은 음악이어서 골랐는데 제목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목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쯤에서 어제 내린 비에 대한 질문을 한 개 연결해서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내린 비 같은 경우도 동명인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염두에 두시고 하신 건지 혹시 그런 연결점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이 제목은 시나리오를 읽고 프로듀서님이 제안해주신 제목인데 저는 사실 모르는 영화 음악이었는데 실제로 그 시나리오 상에서 비가 내리기도 어제 비가 내렸기도 하고 그 남자 주인공이 지하철에서 오줌을 싼 것도 뭔가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의적으로 괜찮은 제목인 것 같아서 끝까지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온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내린 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의상이나 공간의 쨍한 색감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건이 시작될 때의 주인공의 빨간 원피스처럼 혹시 색의 대비에 대한 의미나 주로 사용하시려고 하신 색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경이 완전히 더운 여름이라고 설정을 하고 가서 좀 그에 맞는 의상들이나 뭐 소품들을 많이 고민을 하기도 했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좀 주인공이 자기 취향이 분명한 듯한 느낌을 주면은 얘가 이렇게 뭔가 자기 비위에 상한 남자친구를 내치는 게 좀 더 납득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골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거의 주인공 혼자 계속해서 고군분투하는 내용이어서 좀 시각적으로도 너무 밋밋하면 좀 심심하지 않을까? 그걸 좀 피해보려고 했던 노력의 결과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혼자 나오는 장면이 진짜 많거든요. 특히나 온갖 환불 관련한 에피소드는 혼자서 전화하는 게 거의 중심인데 그런 장면들이 전혀 밋밋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다 액션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색깔이 화려하거나 그런 식으로 시선을 분산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무슨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냥 얌전하게 전화 통화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고 화가 나는 상황이다라는 걸 잘 보여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의 끝자락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인공은 친구를 사랑했을까요? 안 좋아진 가정 환경을 통해 만들어진 집착 같은 거였을까요? 저는 사랑했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연출을 했고 지금도 사랑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집착, 가정 환경이 아니었어도 집착을 하잖아요. 어떤 사랑에서건 자식에 대한 사랑이건 친구에 대한 사랑이건 뭐 연인에 대한 사랑이건 어떤 사랑이건 간에 집착이 있는 것일 뿐이지 물론 당연히 영향은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해요. 그 엄마의 부재가 주연이라는 아이한테 영향을 줬을 게 당연하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부제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이 친구에 대한 감정은 친구에 대한 감정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그 친구에 대해서 느끼는 이 애틋한 감정을 친구는 약간
그 온도를 훨씬 낮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감정을 주고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긴장 같은 것들도 있고, 특히나 그게 영화 속에서 개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점점 이제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라는 느낌이 들면서 점점 보는 사람도 같이 불안해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냥 한때 친구들과의 따뜻한 우정 이야기로 끝날 수는 없겠구나라는 예감이 드는 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차곡차곡 긴장을 쌓아가신 것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녀의 속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화 속에서 낭독된 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다른 후보 시는 어떤 시가 있었나요? 네. 일단 두 번째 질문 먼저 대답을 하면 후보는 없었고 시나리오 처음 쓸 때부터 꼭 이 별에는 마음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제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자 치는 걸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컴퓨터 교실에서 그걸 치는 이렇게 타자 연습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프로그램에서 그 시를 치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유는 그냥 제일 단어들이 예쁘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는 내용은 잘 몰랐지만 이제 나중에 찾아보고 하니까 이제 엄마에 대한 그리움, 갈망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영화 속 안에 주인공도 이제 바쁘신 엄마 아래에서 좀 사랑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의 마음과 이 시의 시적 화자가 말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일치하지 않나. 그래서 주인공이 그 시를 깨닫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마음이 와닿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수능 볼 때 거기에 필적 확인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짧은 문구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굉장히 유명한 시의 한 구절이고, 그래서 누구나 나중에 보면 또 이중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었구나.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시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문구라고 해도 새롭게 다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특히나 주인공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이 강하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분의 감독님께 모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이 영화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왜 여름을 배경으로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어제 내림비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설정했을 때 사실 딱히 여름 말고 다른 계절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 더위 때문에 생기는 짜증이 주인공의 심정이랑 잘 부합해서 오히려 주인공의 심정을 표현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름을 선택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촬영 일정상 여름밖에 없어가지고 그때밖에 시간이 안 돼서 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두 번째로 덧붙이자면 일단 사진 찍으러 가는 그 장면이 사실 겨울보다는 조금 더 햇빛도 있고,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나무의 모습이라던가 주인공이 나무를 보며 이야기하는 모습이라던가 그런 걸 담기는 좀 좋은 햇살이 있는 계절이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는 첫 연출했던 단편부터 지금 가장 최근에 만든 단편 영화까지 다 계절이 강조되게 찍었었어요. 처음에 찍었던 단편 영화는 한겨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의 끝자락은 여름이고, 그 다음 또 최근에 찍은 건 또 겨울이에요. 가장 그 계절의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그 계절을 이렇게 드러내는 식의 그 상황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이 다음 작품은 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어떤 계절의 순환이라고 해야 되나? 원의 순환, 그리고 순환에 대한 것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 계절이 각 영화를 찍을 때마다 어쨌든 제가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제 자신이 그 시절에 제가 느꼈던 그 계절에 대한 감정. 여름의 끝자락은 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뜨겁고 뭔가 사랑하고
뭔가 막 열정이 넘치던 그 감정 상태를 담은 영화라면 늦은 밤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불안, 뭐라 해야 될까, 길가에서 느끼는 불안과 그 꽁꽁 얼어버린 듯한 마음을 표현해서 내가 언제 갑자기 길을 가다가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불안을 담기 위해서 꽁꽁 얼어 있는 이런 참새도 등장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걸 담아냈었고, 또 최근에 찍은 또 얼음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또 엄마에 대한 그런 애정 결핍이 사실 있거든요. 그게 담겨가지고 엄마를 얼려버려요. 그래서 한겨울에 또 찍었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제 마음이 항상 얼어있다가 너무 뜨거워서 넘치다가 극과 극을 오가던 상태였는데 지금 이제 좀 많은 시기를 좀 거치고 하다 보니 제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편을 쓰고 있는 거는 배경이 봄입니다. 그러면 혹시 계절별로 주인공 연령대도 바뀌어 가나요? 여름에는 지금 고등학생이었잖아요. 네. 그가 제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해에 제 마음의 순환이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나열을 하자면은 약간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녀의 속도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역 배우들과 함께 촬영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아역 배우들이 자신의 배역에 이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아역 배우들이 네. 일단은 그 주인공 같은 이재인 배우는 워낙 제가 그 섭외를 했을 때부터 이미 좀 촬영을 많이 해본 친구였고, 그래서 제가 딱히 요청을 많이 안 해도 대본을 읽고 많이 파악하는 능력이 좀 탁월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대할 때는 굉장히 좀 편했고, 그리고 다른 아역 배우 같은 경우에도 그 짝꿍 남자의 그 아이도 이제 시나리오를 읽고 본인이 좀 생각 같은 거를 잘 말을 하더라고요. 저랑 해서 미팅을 할 때도 좀 편하게 학교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성격이 이 시나리오 그 캐릭터랑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나 다른지 이런 것들 좀 물어보면서 조금 더 편하게 촬영에 임할 수 있게끔 좀 일상적인 대화를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어제 내린 비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자 주인공 화내는 연기가 너무 현실적이라서 영화 보는 내내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캐스팅을 하실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배우를 뽑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윤혜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윤혜리 배우님이 출연한 데자부라는 유명한 단편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반해서 이제 메모를 해뒀다가 또 다른 영화를 보러 갔는데 되게 잘하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연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크레딧을 봤는데 또 윤혜리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도 윤혜리였어요. 그래서 내가 단편을 언젠가 찍게 되면 꼭 윤혜리 배우랑 해야지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까지 혜리 배우님이 해왔던 작품들이 어제 내린 비 캐릭터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내실까 했는데 네, 알아서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오케이만 했습니다. 근데 진짜 배우분들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영화 무슨 좀 큰 영화제 같은 데에서 단편 부문 이제 심사 같은 걸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정말 이제 수백 편의 영화들을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근데 해마다 이제 특정한 배우분들 한 너댓 분 정도가 최소한 네 작품 정도를 하세요. 그래서 계속 같은 배우님이 나오시는 영화들을 보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이게 연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배우를 알고서는 보는 경우가 아니면 가끔씩은 어디서 봤지? 라고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배우라고 해도 그 감독들마다 그 배우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전작 보고 다시 이 작품 보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효과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어가기 때문에 새 감독님께 다음 영화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꼭 언젠가는 이 얘기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일단 봄 이야기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건가요? 가장 현실적으로 뭔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뿐 장편이죠? 네, 저 혼자만의 현실이고요. 아직은 원래는 이게 2017년부터 제가 써오기 시작했던 영화인데 그때랑은 지금은 이야기 완전히 바뀌었는데 주인공은 동일해요. 질문이 뭐였더라? 다음 영화 어떤 걸 준비하고 아, 계시고 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한 7번까지 퇴거를 거치긴 했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다 버려버렸고요. 지금 다시 기획 단계부터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시놉시스부터 하고 있는 중이고 이걸 다시 뒤집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항상 주인공들이 자꾸 내면이 상처받은 내면에 아이가 있는 주인공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내 안에 내면의 아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상처받은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내가 치유를 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굉장히 많이 괴로워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의식적으로 이제 굉장히 그 여름의 끝자락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감정을 차단을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괴롭다 보니까 무감정해지는 거예요, 제 자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느끼고 싶어하지도 않고 웃고 싶어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안 웃을 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냥 안 재밌으니까 안 웃나 보다 했는데 너무 맨날 보면 봐도 눈물이 나던 영화를 보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네. 안 되는데 이러면 영화를 어떻게 찍어? 이러면서 영화 하려면은 정신 차려야 돼 하면서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인생을 알고 싶어가지고 사주 공부도 하고 저 사주 상담사 자격증 따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장편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다행히 그렇게 해서 혹시 장편 영화를 위한 자금 모금을 위해서 혹시 제가 영화로 성공을 못한다면은 돈을 벌어먹을 수 없게 된다면 나중에 알바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좀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런 그 지나온 과정 동안 제가 저를 이제 아팠던 저를 달래기 위한 과정에 쌓였던 것들이 다시 총집합돼서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실수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주제가 막 4개, 5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막 비건도 들어가고 페미니즘도 들어가고 뭐 가족 관계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길래 또 이러네 이러면서 그래서 그전 시나리오들은 다 버린 거고 하나에만 집중하자. 아팠던 나 자신의 과거를 죽이고 새로 탄생하는 여자의 이야기라고 드디어 로그라인을 나름대로 추상적이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정하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옆에서 듣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졸업영화 이후에 좀 영화를 내려놓고 있어가지고 네, 왜냐면은 이제 영화 찍으면서 좋고 저도 행복하긴 했는데 사실 영화 연출 감독의 길이 어렵긴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지금은 회사 생활하면서 조금 영화보다는 좀 다른 글 쓰는 쪽으로 요새는 좀 많이 재미를 붙여서 영화를 만든다면은 나중에 뭐 만들고 싶지만 나중에 만들게 된다면은 시간 여행 소재로 한번 써보고 싶긴 합니다. 일단은 조금 내려놓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글 쓰시는 거는 소설 같은 거 쓰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없고요. 근데 항상 이제 소설도 쓰다가 항상 저도 많이 없고 이래가지고 어떤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약간 판타지 같은 느낌적으로 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사실 창작물이 다 비슷한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완성된 작품은 이렇게 한 작품 한 작품이 있는 거지만 사실은 나오기 전까지 없어지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뭐 작법 이런 거 나올 때 항상 나오는 얘기들 중에서 그 Kill Your Darling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맨 처음에 떠올린 이야기인 거예요. 보통은 이런 얘기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떤 얘기를 만드는데 결국은 그걸 고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맨 처음에 떠올린 그 이야기를 폐기하고 다른 것들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도저히 완성할 수가 없다는 식의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그만큼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해서 이렇게 공개하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혹시 어떤 지금 준비 중이신 이야기가 있거나 언제 한번 꼭 해보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단편을 쓰고 있긴 한데 지금 킬리어 달링을 죽이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이걸 계속 찍을지 아닐지는 이걸 끌고 갈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쓰고 있는 단편이나 뭐 돈을 벌기 위해 쓰고 있는 시나리오나 좀 20대가 너무 멀어지기 전에 20대 초반의 얘기를 빨리 해보려고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들으면서 이제 저희 토크는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네, 가장 가까운 분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14년에 이걸 촬영을 했고 영화제를 돌았던 건 2015년인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거를 저도 같이 보게 된 거예요. 관객분들이랑. 되게 아쉬웠던 게 제가 앞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안 보여요. 뒤를 돌아볼 수도 없고 어떻게 보고 계실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뒤에서 여러분 머리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만 봐도 이렇게만 하셔도 잘 알거든요. 지금 뭔가 느끼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것조차 볼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했는데 네, 역시나 이 영화제들을 굉장히 많이 온라인으로 했었잖아요. 역시나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거를 몸소 느끼고 가고 이 더운데 같이 봐주신 관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독님들 영화도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오늘 새로 배우고 갑니다. 네, 저는 사실 GV 진행하면서 정말 너무 놀랬던 게 저도 이제 3년 정도 영화제를 돌았는데 크고 작은 영화제도 여러 번 가고 이제 GV도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 오늘 모더레이터 분께서 저한테 해주신 질문 어떤 깊이감이 너무 남달랐고 제가 그에 비해서는 정말 깊게 많이 봐주신 거에 비해서는 제 대답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많이 배웠던 것 같고 또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코로나 시기에도 영화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께 오늘 하루 좋은 행복 안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그 20대 얘기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저는 거의 30대 중반에 다 돼가기 때문에 너무 옛날 일처럼 여겨져서 힘들었는데 이 영화제 시작할 때 트레일러 보니까 너무 저의 대학교 때 시절에 뭔가 친구들과 같이 뭔가 만들어 보던 그 추억이 생각나가지고 시작부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과 자리를 만들어서 영화를 다른 좋은 영화들과 이하정 기자님과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